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국밥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테이블마다 국물 묻은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손님들은 숟가락을 빨리 움직이며 늦은 점심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기름 튄 조리대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계속 끓고 있었고 그 뜨거운 냄새에 김이 부옇게 올라가 천장에 선풍기 날개를 물들였다. 어느 테이블에서는 술 한 잔을 마신 남자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국을 급하게 떠먹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 외의 사람에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거의 힘겹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그 소리가 바람이 스치는 소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미약했지만 이상하게도 가게의 공기가 한번 꿀렁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노인이었다. 신발은 밑창이 닳아 모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점퍼는 겨울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낡아 있었다. 모자는 구겨져 있어서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고 머리는 비에 젖어 축축하게 붙어 있었다. 왼손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은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더 의문스러웠다. 손님들은 흘끗흘끗 눈길을 보냈다. 또 왔네. 왜 하필 점심때마다 오는 거야? 낮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났다. 노인은 그런 시선을 견디는데 익숙해 보였다. 고개를 매우 천천히 숙이고 거의 죄인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에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조차 미처 담기지 못한 듯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노인은 가장 구석진 사람들이 잘 앉지 않으려는 창가 자리를 찾아 조용히 걸어갔다. 그 자리에는 창문 틈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계속 들어와 있었고 테이블은 한쪽 다리가 약간 흔들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은 그 자리를 기피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의 몸짓은 느리고 조심스러웠고 의자에 닿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장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표정에는 예의보다 또 왔구나 하는 피곤함이 훨씬 짙게 깔려 있었다. 노인장, 오늘도 오셨네요. 바쁜 시간인데 빨리 주문하시죠. 국밥 하나예요? 그 말에는 최소한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그 작은 목소리는 주변의 숱한 소음 속에서 금세 묻혀버렸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직원이 있었다. 서하연 36 국밥집에서 일한 지는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 가게 누구보다도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뜨고 밥을 말아 노인의 테이블로 가져갔다. 노인의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숟가락을 닦아 건네주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은 제가 깨끗하게 소독해놨어요.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곧장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연 씨,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친절하게 굴면 다음에도 계속 온다니까요. 그 말은 즉각 손님들의 공감을 샀다마자 냄새도 좀 나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는데 이런 사람 옆 테이블에 있으면 좀 그렇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더해지며 노인 쪽으로 향했다. 하연은 그 소리를 모두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을 한번 바라보고 부드럽게 웃었다. 사장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국밥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바로 들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기 위해 손을 조금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올리다가 멈췄다.
마치 이 따뜻한 음식을 정말 내가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국밥은 식어도 맛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눈을 가볍게 감았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 없다는 듯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감싸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 작은 한 숟가락에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는 온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야, 계산은 누가 해? 저번에도 돈 없다 그러지 않았어? 사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노인 쪽으로 쏠렸다. 하연이 급히 다가갔다. 사장님, 손님들 있는데 왜 큰 소리를 내세요? 내가 누군데 큰 소리 못 내? 장사하는데 저런 사람 자꾸 받으면 손해라고 했잖아.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돈이 좀 모자라서. 그 말은 가게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노인은 천천히 비닐봉지를 뒤적였다. 비닐봉지 안에는 빈 캔과 종이 조각들이 너저분하게 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 봉투는 너무 낡아서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노인은 봉투를 열어 동전 몇 개를 꺼냈다. 탁탁탁 계산대 위로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렸다. 단 몇 초였지만 가게 안은 마치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동전은 턱없이 부족했다. 손님들은 역시나 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계산할게요. 사장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하연 씨 월급에서 까도 된다고. 왜 저런 사람을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노인은 비닐봉지 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는 더 두툼했고 안에는 겹겹이 접혀있는 종이들이 있었다. 노인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수표 뭉치였다. 한 장도 아닌 여러 장. 순간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수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가게 안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숟가락 들던 사람은 그대로 얼어 있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사람도 화면을 넘기지 못했다. 마치 국밥집이라는 작은 공간이 어떤 커다란 비밀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일시에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수표들은 작지 않았다. 금액도 장난이 아니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겹겹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은행원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의 액수들이었다. 노인은 수표들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가게 전체에 메아리 쳤다. 돈이 부족한 건 현금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 말은 국밥 한 그릇 때문에 벌어진 작은 소동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꿔버렸다. 사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얘졌다. 평소 고객 앞에서는 좀처럼 표정을 숨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 멱살을 잡고 흔든 것처럼 얼굴색이 확 변해 있었다. 어르신, 이게 그러니까 그는 말끝을 흐렸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문장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다. 노인은 사장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화난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닌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이 다 가진 게 겉으로 보이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 그 말에 가게 한 구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그 작은 헛기침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불안해진 사람의 반응처럼 들렸다. 하연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표가 나와도 놀라는 대신
노인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았다. 그 떨림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떨림이 아니라 평생 사람들에게 받았던 시선을 견뎌낸 사람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들을 꺼내려 할 때 흔들리는 그런 떨림이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손 괜찮으세요?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긴장된 실이 툭 끊어진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가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제가요? 남들 같으면 이 수표부터 받겠지. 근데 아가씨는 내 손부터 보네. 하연은 자연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돈보다 손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 대답은 노인의 눈빛을 아주 잠시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 깊은 곳에 무언가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비쳤다. 사장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수표들을 살폈다. 이거 진짜 맞죠? 저기 회의장님. 아니 어르신 제가 몰라 봬요. 그는 말하다가 스스로 멈췄다. 회의장님이라고 부를 뻔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틀어막았다. 그렇다 노인의 정체를 그제야 눈치챈 사람이 가게 안에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혹시 그 태명건설 신문에 몇 번 나온 그 회장님? 아니, 근데 왜 이런 차림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노인은 천천히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작은 국밥집 안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게의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그냥 노인 그리고 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내가 왜 이렇게 다니는지 궁금할 테지. 가게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노인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숨을 가다듬는 사람이었다. 요 며칠 동안 내가 여러 가게들을 돌아다녀 봤네. 여기 말고도 큰 식당, 카페, 고급 음식점들 다 가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점퍼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런 옷차림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 손님들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자신들이 조금 전 했던 말과 행동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이어 말했다. 대부분은 날 쫓아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손살에 치고.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지막 문장을 똑바로 말했다. 근데 여기선 단 한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더군.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연. 그녀는 자신을 가리키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람은 누구든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한 한 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게에 단 한 명뿐이라는 현실이 사람들의 심장을 묵직하게 눌렀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그는 비닐봉지를 밀어놓고 조금 더 허리를 펴며 말했다. 아가씨처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이를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노인은 그 말을 천천히 내뱉은 뒤 손바닥을 식탁 위에 아주 부드럽게 올렸다. 그 손은 뼈가 도드라지고 피부는 거칠었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세월을 견딘 사람의 손 같았다. 하연은 멈칫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 속에서도 그 말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저를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다. 그래, 자네를 가게.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손님들뿐 아니라 사장조차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사람을 쓰다 보면 능력 좋은 사람도 보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보고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도 보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근데 사람 속을 보는 사람은 참 드물어. 그 말은 마치 하연의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 하나를 가만히 어루만지는 손 같았다. 하연은 순간 몇 달 전 취업 준비하던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면접장에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던 사람들, 나이를 이유로, 경력을 이유로 기회를 빼앗기던 순간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때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말과 함께 노인은 비닐봉지 옆에 놓아둔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금색 테두리가 들어간 묵직한 재질의 명함을 보는 순간 근처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마치 벌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저거 태명건설 회장 명함. 순간 가게 공기가 송곳처럼 서늘해졌다. 사장의 눈은 이미 왕복. 4번은 크게 떠졌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그는 자기 손이 어디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갑자기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다. 노인은 명함을 하연에게 건넸다. 나 최병수라 하네. 하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손에 비닐봉지, 한 손으로 캔을 줍는 모습만 보였던 남자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회장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사장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하게 바닥에 머리를 거의 박을 듯 허리를 숙였다. 회 회장님, 정말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는 그냥 손님이 많아서. 그 말에 최병수는 아주 천천히 사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딱 한 번,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사장은 무릎까지 굽혀버렸다. 최병수는 사장을 꾸짖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단 한 줄만 말했다. 시끄럽네. 그 한마디는 화를 내지도 않았는데 가게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줬다. 사장은 말문을 닫았다. 손님들도 숨을 삼켰다. 하연은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너무 부담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밥 드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자 병수는 미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묘하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네. 하연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럼 왜? 병수는 다시 비닐봉지를 보았다. 그 속에는 수십 장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는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다닌 지 벌써 8개월째네. 8개월이요? 그래, 나는 요즘 사람 테스트를 하고 있지.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병수는 계속 말했다. 내 회사 곧 큰 변화를 줄 생각이네. 식당도 새로 짓고 사내 복지도 바꾸고 사람을 많이 뽑아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올 때의 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평생 회사를 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겉모습으로 번지르르하게 굴고 속으론 이기적인 사람을 절대 채용하고 싶지 않아. 사장은 그 말을 듣자 피가 식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병수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겉모습이 가장 초라해 보이는 차림으로 다니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노인은 가게 전체를 한번 쓱 둘러봤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부끄러워서 눈을 들지 못하는 표정들. 그때 병수는 하연을 바라봤다. 그런데 아가씨 하나만은 날 사람으로 봤네. 하연은 놀라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별거? 아니지. 병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네.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는 진짜 목적을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네. 가게가 다시 숨을 멈췄다. 병수는 말했다. 우리 회사 새로 짓는 건물이 직원 식당 운영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사장은 얼어붙었고 손님들은 숨을 들이켰고 하연은 그 말을 듣자 손에서 쟁반을 놓칠 뻔했다. 저요? 제가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 네.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네. 하연의 손끝이 떨렸다. 병수는 덧붙였다. 월급은 지금의 5배 이상. 근무 조건은 좋고 무엇보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지. 하연은 말을 잃었다. 눈이 조금 붉어졌다. 사장은 바닥만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님들은 한 명도 입을 열지 못했다. 병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답은 천천히 주게. 급할 것 없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하연이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병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왜 아가씨? 하연의 입술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도 되는 일인지, 정말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와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저는요. 하연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제가 그런 일을 해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맡기려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묵힌 돌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처럼 여유로웠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필요해서 맡기려는 거지. 하연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다.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마치 영화 속 마지막 반전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숨을 삼키며 조용히 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 국물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시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하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손끝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요, 어르신. 응. 왜 하필 저예요? 왜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병수는 미소도 찡그림도 아닌 묘하게 다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네는 사람을 보고 말했거든. 하연은 눈을 크게 떴다. 사람이라고.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갔던 곳들이 많네. 고급 식당도 가보고 비싼 카페도 가보고 명품점에도 들어가 봤지. 손님들은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병수는 계속 말했다. 근데 다들 나를 지저분한 사람으로만 봤어. 눈으로는 나를 보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이라 보지 않았지. 하연의 손은 더 세게 꼬여 쥐어졌다. 자신이 그 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더 미안해지는 느낌. 하지만 자네는 내가 손 떠는 걸 보고 다치셨나? 하고 물었지. 하연은 숨을 멈췄다. 병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마치 가족에게 말하듯 천천히 말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네. 나는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안에 들어있는 진심이 하연의 마음을 그대로 흔들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에서 사장이 갑자기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 배워서 아침 장사도 정신없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은 거의 울먹였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가엔 땀이 차올랐다.
자신이 조금 전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를 짓눌러버리는 것 같았다. 손님들도 서로 눈을 피했다. 냄새 난다, 돈도 없으면서 했던 말들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와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 그 사이에서 하연만이 여전히 굳어 서 있었다. 병수는 사장을 보지 않았다. 그를 책망할 생각도 없는 듯 했다. 그저 하연을 보며 말했다. 아가씨, 정말 부담된다면 지금 거절해도 좋네. 억지로 시킬 생각 없네. 이건 기회일 뿐이지 강요가 아니네. 하연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병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할 수 있지. 가능성이라는 건 겉모습이나 스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하는 거지. 하연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하연 씨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괜히 뭐라고 했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병수는 사장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연의 앞에서 다시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매일 먹는 밥을 만드는 사람이 자네였으면 좋겠네. 하연은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입술을 눌러 물었다. 저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병수는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그 조용함은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지켜보는 숨이었다. 하연은 두 손을 떨면서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사람들 가슴속 깊이 떨어져 큰 울림이 되었다. 병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생각했네. 후회하지 않을 걸세. 그러고는 비닐봉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또 한 번 딸깍하고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국밥집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멈춰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조그만 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멈췄고 누군가는 젓가락을 손에서 놓쳤지만 그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가게 안은 정적에 가까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처음엔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햇빛이 등 뒤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마치 그림처럼 보였다. 천천히 빛이 사라지고 그 인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정장, 매끈한 구두, 손목엔 비싼 시계, 그리고 노인을 보는 눈빛.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남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순간 가게가 진짜로 꽉 하고 멈춘 듯 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단어. 손님들도 사장도 심지어 하연까지.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노인 최병수는 남자를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거센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리움, 서운함, 혼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 같은 그 무엇. 병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왔구나. 남자, 즉 그의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뭔가 무너질까 겁내는 사람의 걸음 같았다.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구두 끝에서 흘러나왔다. 아버지, 또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니시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를 이해 못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가슴 아픈 말이었다.
병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힘드냐고. 나는 힘들지 않았다. 그 말에는 싸움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그저 세월을 건너온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8개월 동안 회사도 안 나가시고 집에도 잘 안 오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는 원망과 걱정 그리고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다. 병수는 아들 바로 옆에 있는 빈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 좀 앉아라. 아들은 천천히 앉았다. 그 순간 아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자리를 밀며 공간을 만들었다. 이 모든 장면을 흐트러뜨릴까봐 모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병수는 조금 전 하연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들려주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 사람을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겪어보고 싶어서 8개월 동안 일부러 이런 차림으로 다녔다는 사실. 아들은 끝까지 듣고 나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버지,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왜요? 왜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순간 병수의 표정이 조금 멈췄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한 감정이 비쳤다. 말해봤자 너도 나를 말렸을 테니까. 아들은 표정을 잃었다. 병수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말리는 걸 듣는 게 나는 더 힘들었을 게다. 그 말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그때였다. 병수는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사람이 여기 있는 아가씨야. 하연은 놀란 눈으로 병수를 보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하연을 처음 본 듯 천천히 위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그 표정은 지켜보는 표정이 아니라 확인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평생 2사람밖에 없었어요. 하연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그 말은 병수의 심장을 아주 조용히 건드렸다. 병수의 아내 하연은 모르는 그 사람. 병수에게는 오래도록 가슴 아픈 기억. 아들에게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리움. 병수는 그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돼지국밥 끓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게는 조용했다. 아들은 하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하연은 당황해 두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러나 병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 아들은 그 말의 뜻을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순간 아들이 또 하나의 진짜 이유를 털어놓는다. 사실 아버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순간적으로 가게 공기를 바꿔놓았다. 하연은 손에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병수가 천천히 되물었다. 왔다고. 아들은 크게 끄덕였다. 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차림으로 다닌다는 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손님들조차 숨을 멈췄다. 병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게 누구냐?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병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너도 아는 사람이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평생 봐온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연을 향해 작게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여기로 향하는 걸, 누군가 뒤따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국밥집 안의 공기는 누군가 손으로 움켜쥔 듯 갑작스럽게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충격과 반전, 수표 정체 고백 회장, 새로운 기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른 긴장감으로 뒤바뀌었다. 이번에는 돈도 기회도 일이 아니라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고 국물 떠먹던 사람들은 숟가락을 중간에 멈춘 채 굳어버린 표정을 지었다. 하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 그 밖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저 사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병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평소 재벌 회장의 강한 카리스마가 순간적으로 되살아난 표정이었다. 확실하냐? 네. 아버지가 요즘 하는 행동을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은 아예 차를 세우고 걸어서 아버지를 뒤따르더군요. 사장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자리, 그 회장이라는 자리를 노리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도 숨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모습이 아닌 평생 회사를 지켜온 가장의 표정이 드러났다. 그럼 그놈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들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병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연에게로 향했다. 하연은 숨을 삼켰다. 저요? 저를요?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마음을 준 사람은 모든 경쟁의 대상이 되니까요. 순간 하연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마저 얕게 쉬기 시작했다. 가끔 들리는 숟가락 소리도 지금은 너무 큰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가게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문이 아주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문으로 향했다. 병수의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연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앞으로 숙이며 병수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누구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노인이었다면, 젊은 사람이었다면, 혹은 아이였다면 이런 문 열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문이 스스로 열린 듯한 그 작은 움직임은 가게 안모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혹시 바람이었다면 문은 아예 열리거나 닫혀야 했다. 하지만 지금 문은 누군가 문틈에 손을 걸치는 듯한 각도로 조금만 열렸다. 그 미세한 각도,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그림자는 절대 바람에 생기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의 움직임이었다. 아들은 곧장 말없이 병수의 쪽으로 몸을 돌려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은 문틈을 정확히 겨냥했다. 손님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식탁에서 떨어져 앉았다. 병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왔구나. 이놈이. 그 순간 문이 더 열렸다.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천천히. 하지만 누군가가 분명 손으로 밀었을 만큼 분명하게.
끼익. 빛이 새어 들어오고 어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한 남자의 형태였다. 정장을 입지 않았다. 노숙자 차림도 아니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 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가게 공기 전체가 또 한 번 꽉 하고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병수의 아들은 그를 보자마자 입술을 세게 다물었다. 하연은 그 남자의 등장과 동시에 병수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보호 본능이었다. 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는 그 남자를 향해 병수는 단 한 줄을 던졌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러자 그 남자는 얼어붙은 듯한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국밥집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남자의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 국밥집 안 공기는 숨 자체가 금지된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의자 끝을 꽉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까 두려워하며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병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상한 침묵 속의 공포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을 깨웠다. 문을 밀고 들어온 첫 번째 남자는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 뒤로 두 번째 그림자가 천천히 정확히 중심을 향해 걸어 나왔다.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다가 빛 아래에 완전히 들어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병수의 표정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멈췄다. 그 표정은 분노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다. 그건 실망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그의 배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을 본 표정. 두 번째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오래 찾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깔린 목소리. 정중한 톤이지만 그 안에 뭔가 쓰라린 냉기가 섞여 있었다. 병수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 음절을 끊어 말했다. 너냐? 그 남자, 이제 가게 안에 완전히 드러난 그의 얼굴은 매우 단단하고 정장을 입은 사람처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머리는 가지런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엔 오랫동안 비밀을 감춘 사람의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네, 저입니다, 회장님. 하연은 심장이 멎을 것처럼 쿵 내려앉았다. 병수의 아들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두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며 떨리고 있었다. 김비서. 국밥집 안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비서. 평생 회장을 보좌해온 사람. 수십 년 동안 최병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 사장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회장님 비서라고요? 사장은 물론이고 손님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그렇다. 지금 등장한 남자는 최병수 곁을 20년 넘게 지켜온 김도연 비서실장이었다. 평생 함께한 사람. 누구보다 회장을 아끼고 충성한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 병수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아.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냐? 도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병수의 아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뒤따르고 감시하고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무슨 위해서라는 말이야. 도연은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듯했다. 전 회장님의 판단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 단어는 누군가 가게 안 공기를 바늘로 찌른 것처럼 매섭고 차갑게 떨어졌다. 병수의 눈이 크게 떨렸다. 뭐라고? 도연은 단단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이 최근 8개월간 저런 차림으로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지금 누군가 그 노인을 비판하고 있었다. 겉모습이 아닌 그의 행동 자체를 말이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압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끊어 말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가게 안에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병수 바로 앞까지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딱 손 한 뼘.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회장님을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했습니다. 하연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병수의 아들은 도연을 밀쳐낼 듯 앞으로 나섰다. 미쳤어? 내가 뭔데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미세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이 더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는 악의가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그러나 뒤틀린 애정이 섞여 있었다. 병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게 내가 날 배신한 이유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잘못된 사람을 옆에 둘까봐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연에게로 옮겨졌다. 하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의심이 아니었다. 경계, 의욕, 적대감, 그리고 위험. 도연은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분을 왜 데려가려 하십니까? 그 말은 가게 앞 모든 사람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하얗게 만들었다. 하연은 숨조차 못 쉬었다. 마치 목에 칼날이 닿은 듯한 느낌. 병수는 즉각 반박했다. 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회장님, 그 판단 제가 대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도연은 하연에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숨막힐 만큼 위협적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연은 뒷걸음질 쳤다.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가 떨렸다. 병수의 아들이 소리쳤다. 멈춰. 그러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하연에게 닿기 직전 그 순간 최병수가 자신의 몸을 던지듯 하연 앞으로 서며 도연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라. 목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권력자의 목소리였다. 천천히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러나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왜? 이 여자입니까? 병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 씨는 내가 찾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 일그러짐은 분노가 아니라 질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세 번째 그림자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았다. 사람들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흔들릴 때 나는 소리보다도 작았고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보다도 미약한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미세한 소리임에도 국밥집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발자국이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버렸다. 툭, 툭, 툭. 아주 규칙적인 끊김없는 발소리. 뭔가 리듬이 있는 듯한 걸음. 긴장과 계획을 숨기지 않는 발걸음. 하연은 공포로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병수 뒤에서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병수를 놓지 않으려는 듯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병수의 아들은 숨을 삼키며 도연 비서를 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너의 편이 또 있구나라는 확신과 분노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도현은 그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왔군요. 그 말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사장과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를 밀며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의자 소리도 못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문이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밀려 열렸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문가에 서 있는 세 번째 그림자의 모습은 가게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번엔 정장도 아니고 노숙자 차림도 아니었다. 아무 무늬도 없는 검은 바지, 목까지 조이는 검은 점퍼, 귓가까지 올라오는 짧은 머리, 그리고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남자가 문턱에 서서 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인지, 누가 약한지, 누가 노인인지, 누가 타깃인지, 어디로 움직여야 가장 효과적인지 순식간에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떤 말보다 무서웠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여기입니다. 그 말 한 줄에 하연의 심장 박동이 흔들렸다. 여기입니다. 무엇이? 누가? 누구를? 그 남자는 한 걸음 들어왔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자 마치 국밥집 공기가 저절로 찢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병수에게 속삭였다. 어르신, 저 사람 누군가요? 병수는 눈을 좁히며 그 남자를 주시했다. 계약직. 아니 외부 인력. 아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청부. 아버지, 저 사람. 설마. 도연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회사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하연은 진짜로 숨을 삼키지 못해 작게 기침을 했다. 사람들은 하연을 쳐다보았다. 도현도 꺾이지 않은 눈빛으로 하연을 바라보았다. 병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너 정신이 나간 거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제 정신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세 번째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가 고용했습니다. 병수의 아들이 소리쳤다. 미쳤어. 아버지도 위험하고 이 여자분도.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연은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다리가 풀릴 뻔했다. 병수가 소리쳤다. 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증. 하지만 도연은 그 말까지 끊어버렸다. 회장님, 그 판단 더 이상
혼자 하게 둘 수 없습니다. 도연은 세 번째 남자에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툭, 툭, 툭. 신발이 바닥을 딛는 그 소리가 이제는 공포의 소리처럼 울렸다. 하연은 병수 뒤에 있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어르신 무서워요. 병수는 천천히 하연 앞을 가렸다. 자신의 몸으로 내 뒤에 있으라.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 회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갖는 단단한 책임과 각오가 있었다. 도연은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만 할 겁니다.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회장님의 판단이 정말 옳은지. 그리고 그는 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여자분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아들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멈춰.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라고. 하지만 도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세 번째 남자가 하연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코끝까지 느껴질 정도의 차갑고 건조한 숨결. 하연은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벽에 등을 부딪혔다. 순간 병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세 번째 남자의 가슴을 밀어냈다. 그만해라. 그 외침은 국밥집 천장을 울릴 만큼 강했다. 평생을 참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끌어올린 분노의 소리. 아들이 아버지를 잡으려 했고 사장은 뒤로 넘어질 뻔했고 손님들은 모두 기겁해 의자를 뒤로 밀쳤다. 세 번째 남자는 한 걸음 밀려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문 밖에서 네 번째 발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틈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졌다. 네 번째 발소리는 앞선 그림자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첫 번째 그림자는 침묵했고 두 번째 그림자는 배신자의 냄새가 났으며 세 번째 그림자는 살기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발소리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툭, 툭, 툭. 발자국은 떨렸고 불안정했고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끝에서 힘이 빠진 걸음이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문만 바라봤다. 숨을 쉬는 사람조차 그 숨이 들킬까봐 한 번에 얕게 들이켰다. 문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천천히 커지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외투는 대충 걸친 듯 어깨 한쪽이 흘러내려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을 참고 있는 듯한 흔적이 분명했다. 그녀는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았고 그리고 세 사람을 향해 달려들 듯 소리쳤다. 회장님, 도망치라고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난데없는 외침에 가게 안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뒷걸음질 쳤고 누군가는 의자를 쓰러뜨렸으며 누군가는 어머 하고 비명을 질렀다. 병수도 갑작스러운 여자 등장에 표정을 잃었다. 너, 지연이? 그녀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병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 병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건 꾸며낸 표정이 아니었다. 평생 가까운 사람을 걱정해본 눈빛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도연 실장이 회의실에서 누굴 만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그 말은 가게 안의 모든 소리와 시선과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연은 자신이 무슨 일을 듣고 있는 건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은 병수의 손을 붙잡았다. 회장님 제발.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이 사람들. 회장님을. 지연이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에게 향했다. 도연은 아무 감정 없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침묵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 아주 오래된 갈등 혹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늘한 교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침묵을 깨트린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실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도연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하연이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물었다. 왜요? 왜 회장님을 그렇게까지? 도연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회장님이 약해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배신자의 변명이 아니었다. 그저 뒤틀린 충성의 고백 같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회장님 자리를 노린 거잖아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표정은 바로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병수는 자신의 비서였던 남자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 진짜 목적을 말해라. 도연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입술을 조금 깨물더니 마침내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를 너한테 넘기라고. 도연은 거짓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연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들도 숨을 멈췄다. 지연은 입술을 꽉 물고 울기 직전이었다. 도연의 목소리는 블레이드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회장님은 이제 판단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이상한 사람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는 하연에 대한 노골적인 경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연은 눈물이 고였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병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하연 앞을 가려섰다. 하연 씨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 판단이 정말 옳은지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남자에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하연에게 다시 다가왔다. 손끝이 하연의 얼굴 높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문 밖에서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어디 있어요? 뜻밖의 남자의 목소리였다. 문이 벌컥 열렸고 문턱에 선 사람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하연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입을 벌렸다. 동수 아저씨? 동수. 국밥집 단골. 여기서 자주 혼자 밥 먹고 밖에서 폐지를 모아 생활하던 조용하고 착한 노인이었다. 근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동수는 지연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며 외쳤다. 지연 씨, 도망쳐요. 저놈들, 마스크 쓴 놈들밖에 몇 명 더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험해요. 그 말은 가게 안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세 번째 남자의 뒤에 있던 그림자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이 얼굴을 완전히 굳힌 채 말했다. 계획이 빨라졌군. 병수는 절규하듯 외쳤다. 도현아, 너 이걸 어디까지 버린 거냐? 도현의 대답은 단 하나였다. 회장님이 더 이상 불완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하연에게 고정되었다. 저 여자부터. 하연은 숨이 멎었다. 병수는 하연을 감싸며 외쳤다. 안 돼. 도현이 손을 들었다. 세 번째 남자가 움직였다. 동수는 지연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아들은 테이블을 밀치며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다. 국밥집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로 누가 컷 하고 외칠 감독이 없는 현실의 폭발이었다. 식기들이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의자를 밀치며 비키는 소리,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발 제발만 되뇌고 손님들은 서로 밀치며 뒤쪽으로 도망가려 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 위에서 넘쳐 흘러 바닥에 철벅하고 쏟아지고 그 위를 누군가 밟아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그런 소음조차 지금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을 덮어버리지는 못했다. 세 번째 남자, 즉 도현이 불러온 해결사는 하연을 향해 정확한 목표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고 마치 수십 번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의 걸음. 하연은 자신의 가슴이 쥐어짜듯 조여오는 걸 느꼈다. 호흡은 짧아지고 손끝은 떨려서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는 손마저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안 돼. 병수의 외침이 천장을 울릴 만큼 크게 터졌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잊은 듯 몸을 앞으로 던져 하연과 해결사 사이에 섰다. 노인이었다. 팔에 힘도 없고 걷는 것도 느린 나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병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하연을 보호하고 있었다. 해결사는 병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존중도 연민도 없었다. 직업적으로 배운 중립적인 무표정. 비켜주십시오. 그 한 줄이 가게의 공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병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못 비키네. 해결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그는 생각보다 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병수의 아들이 뒤에서 소리쳤다. 아버지, 뒤로 비켜요. 제가 앞에 설게요. 그러나 병수는 손을 뻗어 아들을 막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나서면 넌 다친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병수는 그 말을 끊었다. 나 하나 다쳐도 괜찮다. 하지만 하연 씨는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은 병수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낸 말이었다. 도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뜨렸다. 왜 저 여자입니까? 그 질문은 질투, 분노, 경계, 위협이 한 번에 섞인 감정이었다. 병수는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의 눈빛이 아닌 평생 회사를 지켜온 회장의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본 사람이다.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은 도연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하는 칼날이었다. 하연은 뒤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국밥집 직원일 뿐이고. 병수는 고개를 돌려 하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자식을 보는 것처럼 애틋하고 단단했다. 하연 씨. 병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 절대 그냥이 아니네. 해결사는 이 감정적 장면을 보고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회장님, 전 회장님께 위해를 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검증을. 병수는 그 말도 잘났다. 검증은 내가 한다. 그 순간 해결사가 움직였다. 매우 빠르게, 매우 정확하게, 마치 목표물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지연은 동수에게 끌려 뒤로 물러났다. 손님들 중 일부는 가게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 불러, 경찰 하고 외쳤다. 그러나 해결사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연이었다. 병수는 해결사의 손이 뻗어오는 것을 보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해결사의 손이 병수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아들이 달려들었지만 해결사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다. 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쿵! 국밥집 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인물이었다. 숨을 헐떡인 채 정장을 어지럽게 한 채 왼쪽 눈가에 피가 맺혀 있는 남자. 그 남자는 문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있는 도현을 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도현, 너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그 목소리는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였고 정의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며 죽을 힘으로 뛰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병수도 아들도 도현도 모두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태명건설 부사장, 회장의 친동생 최진수였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진수는 문가에 서서 헉헉거리다. 결국 주저앉으며 말했다. 형님, 제가 늦었어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다. 김도현, 저놈이 형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제 증거도 다 가져왔습니다. 병수의 눈이 흔들렸다. 진수야? 형님, 오늘 끝낼 겁니다. 도현도 드디어 표정을 완전히 잃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서. 진수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피를 닦았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지. 근데 운이 좋았어. 그가 세 번째 해결사를 노려봤다. 내가 고용한 놈들. 둘은 도망갔지만 하나는 잡았다. 그리고 그놈 입에서 다 털어놨다. 해결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도현도 눈이 크게 떨렸다. 진수는 피 묻은 손으로 조금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도현이가 움직인 모든 내역, 비밀계약서, 계좌 흐름, 그리고 도현이가 회사 내부 인사를 조작한 기록까지. 그 말은 가게 안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병수는 숨을 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깨달은 눈빛이었다. 도현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내 곁에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느냐? 그 질문은 비난도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의 질문. 그 자체였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비상하게 움직였다. 그 시선은 정확히 하연에게 멈췄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 여자는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말은 하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병수의 아들은 소리쳤다.
닥쳐라.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하연에게 박혀 있었다. 그 시선에는 질투, 분노, 오만,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이 나 대신 선택한 사람은 저 여자가 아니라 저여야 했습니다. 그 한 줄은 온 국밥집을 다시 먹게 만들었다. 하연은 말문을 잃었다. 병수도, 아들도, 진수도, 해결사도, 사장도, 손님들도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에 피식하고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회장님이 저를 버린 걸까요?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던 무전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계획비 실행. 해결사가 움직였다. 진수가 외쳤다. 병수가 하연을 감싸 안았다. 아들이 도연에게 뛰어들었다. 사장은 바닥에 엎드렸다. 하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국밥집 문 바깥에서 여럿의 발소리가 폭풍처럼 몰려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의도된 발걸음, 준비된 움직임, 그리고 개입이 아니라 침투에 가까운 발걸음이었다. 쿵, 쿵, 쿵. 문유리가 가볍게 떨릴 만큼 육중한 부추들이 한꺼번에 바닥을 디뎠다. 해결사는 하연에게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문 쪽을 힐끗 보았다. 도연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병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병수는 소리쳤다. 도연아, 멈춰라. 지금 당장.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오히려 슬프기까지 했다. 멈출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탕! 국밥집 문이 세게 밀려 열렸다. 문턱 위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나타났다. 각자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그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도연이 입을 열기 전 병수의 아들이 먼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뒤로. 그러나 병수는 하연을 완전히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세웠다. 내가 나서겠다. 아버지. 하지만 병수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말할 힘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많다. 아들은 울음 삼키듯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제발.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 틈에서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동수였다. 폐지를 주워 살고 항상 허름한 옷으로만 다니던 국밥집의 단골 노인. 그는 팔짱을 끼고 문턱 앞에 다가가 검은 점퍼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의 나른하고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눈빛이었다. 냉정하고 예리하고 마치 오래전에 어떤 세계를 살아온 사람의 눈빛. 동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아직도 이런 애들 쓰는구나. 그 말은 검은 점퍼들이 들은 것 중 가장 뜻밖의 소리였을 것이다. 세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누구야 이 늙은.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동수는 바닥에 깔려있던 국물 묻은 쇠쟁반을 발끝으로 툭 차 올렸다. 쟁반은 기이하게 높고 곱게 떠올랐고 쾅! 검은 점퍼 중 한 명의 얼굴을 정확히 날아가며 때렸다. 쇠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다. 아, 아저씨. 지금 뭐 하셨어요? 동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좀 싸워봤지. 정확하게는 예전에 싸우는 걸로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의 말투였다. 병수의 아들은 깜짝 놀라 말했다. 설마 그 동수.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었다. 검은 점퍼 나머지 둘이 동수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동수는 반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늙은이 하나도 못 이기는 애들이 도연이 너한테 큰 소리 친다고. 가소롭네. 그 순간 그는 어깨로 상대의 가슴을 들이받고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쾅! 두 번째 남자가 테이블 위로 넘어지며 국물이 온몸에 쏟아졌다. 세 번째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주먹을 날렸다. 동수는 그 주먹을 팔목으로 가볍게 흘리고 손바닥으로 남자의 귓가를 퍽 하고 때렸다. 순간적인 귀청 파열.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다. 숨이 멎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하연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정말 누구세요? 동수는 허리에 손을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그 말투는 그 세계를 오래전에 떠났다는 사람의 말투였다. 도연은 동수를 보며 이를 갈았다. 역시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동수는 도연을 향해 가볍게 턱을 치켜 올렸다. 내 놈 하는 짓 냄새가 나길래 지켜보고 있었지. 근데 오늘은 선을 넘었어.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자신이 부른 해결사가 당해 쓰러진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연을 노리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보고 마침내 감정이 폭발했다. 왜 다들 회장님 옆에 서려고만 하는 거죠? 왜 나만 못 봤습니까? 그건 한 인간의 뒤틀린 진심이자 20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 병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도연아,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정말 몰랐느냐?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서요? 결국 저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연은 그 말에 두 손으로 가슴을 꽉 잡았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겉보기 착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진수 부사장은 이를 갈며 말했다. 도연아, 넌 그게 충성이라고 믿었냐? 도연은 울부짖듯 말했다. 난 회장님이 필요했어. 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회장님만 내 전부였다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전부가 무너지는 게 내가 어떻게 해. 그 순간 해결사가 마지막 몸부림처럼 하연 쪽으로 달려들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동수가 달려갔다. 병수가 하연을 감싸 안았다. 진수가 도연을 붙잡으려 뛰어들었다. 아들은 해결사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연이 스스로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해결사의 손이 하연의 목덜미 가까이 왔을 때 하연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만해요. 저는 아무 죄도 아무 의도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대체 왜 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절규는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다. 해결사도, 도현도, 심지어 동수까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B-4, B-4.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정복 경찰이 아니라 수트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외쳤다. 김도연 실장, 당신 여기 있었어. 당장 움직이면 발포한다. 그녀 뒤로 경찰 특수수사팀이 몰려 들어왔다. 순식간에 해결사는 제압되었고 도연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도연은 잡혀가면서도 하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만 없었으면.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병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하연 씨,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야 국밥집 안에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찾아왔다. 국밥집 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빠져나간 것처럼 고요했다. 의자들은 뒤엉켜 쓰러져 있었고 국물은 식탁과 바닥에 흘러 굳어가고 있었으며 비명과 충격이 휘몰아치던 공간은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그 자체로 크게 울릴 것만 같았다. 그 가운데 가게 한복판에서는 한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하연. 눈가에는 뜨겁고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분비는 가게 중앙에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큰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울음 속에는 공포보다 더 큰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죄책감. 병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연 씨, 미안하네 정말. 그 말은 책임자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른의 말이었다.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왜 제 앞을 막고 서셨어요? 그랬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병수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그동안 그의 삶을 떠받쳐온 선함과 품격이 담긴 웃음이었다. 나도 누군가를 지켜본 게 참 오래였네. 그 말은 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때 병수의 아들이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다. 하연 씨,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문제에 당신을 끌어들여 버렸어요. 하연은 놀라서 두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던 사람일 뿐이고. 아들이 말했다. 그 일하던 사람 덕분에 오늘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어요. 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떨었다. 그 사이 경찰팀장이라 보이는 중년 여성이 병수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긴급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당분간은 외출 삼가시고 저희 대기팀과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경찰팀장이 하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혹시 이분이 회장님이 직접 찾으셨다는 그분인가요? 병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지. 하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그저 우연히 마음에 들어 한 줄 알았던 말들이 오늘에서야 진짜 의미를 드러냈다. 병수가 그녀를 찾은 이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절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 태도, 선함,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찰팀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분도 일정 부분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연은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다. 저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경찰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처럼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연의 입술이 굳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세력 싸움에 얽힐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병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연 씨,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네. 그때 피를 닦고 있던 진수 부사장이 서류 봉투 한 개를 꺼내 들었다. 형님, 이걸 하연 씨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병수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무슨 서류냐? 진수는 먹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님이 진짜 찾고 있던 사람에 관한 겁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여기서? 아니요. 진수가 잘랐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연 씨가 먼저 봐야 합니다. 가게 안공기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하연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천천히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낡아 있었고 오랜 시간 누군가 품고 다닌 듯 가장자리엔 손때가 스며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처음 장을 펼쳤다. 그런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 2명이 작은 공원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두 아이 중 한 명은 남자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하연은 믿지 못해 사진을 들고 뒤로 물러났다. 진수가 말했다. 맞아요. 하연 씨입니다. 병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인가? 진수는 천천히 병수에게 말했다. 형님이 찾던 사람. 어릴 때 형님이 몰래 도와주던 아이 기억하시죠? 병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 아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분이에요. 하연은 손을 떨었다. 그런 기억 없어요. 진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어릴 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하연의 눈에 또 다른 감정의 눈물이 고였다. 진수는 말했다. 회장님은 당신을 이미 20년 전에 한 번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다. 그러면 내가 오래전 공원에서 본 그 아이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 씨입니다. 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 순간 그녀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새로이 자리 잡았다. 병수는 천천히 하연에게 다가가 그녀와 눈을 마주 보았다. 하연 씨.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병수는 그녀가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나? 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천천히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들도 진수도 동수도 경찰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연결이었고 선택된 인생이었고 평생을 돌아온 인연이었다.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병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네. 그날 이후 1년의 시간. 국밥집에서의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도현과 그를 도운 외부 인력들의 체포는 업계와 경찰 내부에서 꽤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정작 그날 밤 언론이나 회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바로 병수와 하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건 직후 병수는 경찰의 보호 아래 며칠간 병원에서 휴식을 취했다. 하연은 병수의 상태가 걱정되어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병수의 곁에서 물을 건네고 이불을 정리하고 의사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며 조심스러워했지만 병수는 매번 말했다. 하연 씨가 있어서 훨씬 마음이 놓이네. 그 말은 노인이 평생 숱한 책임 속에 살며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던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보인 순간이었다. 1년 후 구골목 국밥집 간판 아래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어느 오후 오래된 골목 안 그날 소동이 벌어졌던 국밥집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해주 국밥 사람을 먼저 보는 집. 간판 오른쪽 아래에는 작게 새겨진 글귀 하나. 사람은 겁 말고 마음으로 봅시다. 그 문장은 누구의 말인지 가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 하연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흑백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바로 병수가 어릴 때 도왔던 그 아이 하연의 옛 모습이었다. 하연은 이 국밥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병수의 제안으로 국밥집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가 되었다. 해주국밥은 평생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곳으로 남아야 한다. 라는 병수의 뜻이 담긴 선택이었다. 병수는 자신의 회장직을 아들에게 넘긴 뒤 일주일에 3번 정도 국밥집에 들러 그냥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여전히 그때 가게에 있던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국밥집에서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들이 이어졌다. 늦은 밤 혼자 밥 먹으러 온 노인에게 하연은 무료 반찬을 챙겨주었고 근처 공장에서 일하고 지친 사람들이 오면 뜨끈한 국물 드세요 하며 직접 테이블에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동수 아저씨, 그날 온몸으로 가게를 지켜낸 그 남자는 지금은 국밥집 야간 안전관리 직원이자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다. 동수 아저씨 있으면 가게가 든든하네 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가끔 혼자 밥을 먹으며 작게 웃곤 했다. 이젠 지켜야 할 곳이 생겼지. 1년이 지나고 도현은 재판과 조사를 거쳐 긴 형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하연은 동행 요청을 받고 수감 중인 도현을 면회실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유리창 너머의 그는 그동안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을 잃고 마치 세상의 힘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도현은 하연을 보며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여기까지 와주셨군요. 하연은 조용히 말했다. 실장님이 부르셨다길래. 도현은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떨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는 오직 2단어만 말했다. 그 2단어는 죄책감이자 후회이자 지나간 시간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었다. 하연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디 마음 편하시길 바래요. 도연의 눈썹이 작게 흔들렸다. 그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사람다운 말을 한다는 사실이 도연의 가슴을 너무 깊이 아프게 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은 잘 계시죠? 하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잘 계세요. 도연은 깊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곁 잘 지켜주세요. 그 말은 욕망도 질투도 아닌 오직 누군가 평생 존경했던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 담긴 진심의 부탁이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지킬게요. 그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도연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부탁이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국밥집 안. 병수는 창가에 앉아 따끈한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하연 씨. 하연은 주방에서 국자를 잠시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네, 어르신. 병수는 오랫동안 맘속에 간직한 말을 천천히 꺼냈다. 고맙네.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더 고맙죠. 그날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병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아니네. 그건 하연 씨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그 마음 덕분일세. 그 말은 평생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온 노인이 마지막에 깨달은 중요한 진리였다. 사람은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하연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 살며시 눈가를 훔쳤다. 저 이제부터 어르신 곁에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병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둘 다 이제 좀 쉬면서 따뜻한 일 해봅시다. 하연은 훌쩍 웃으며 말했다. 네. 같이 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국밥 2그릇이요. 여기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길래 왔어요. 하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병수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보는 집 해주국밥에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더 쌓이고 있었다. 병수는 마지막 생을 권력이 아닌 사람으로 마무리했다. 하연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도연은 비로소 진짜 충성의 의미를 배웠다. 국밥집에는 오늘도 뜨거운 국물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마음처럼 오래도록 따뜻하고 깊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